많은 분들이 소프트는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시화할 건지, 소프트는 개량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개량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94년에는 개방화 시대 국제 경쟁 제고라는 타이틀이었고 2014년에는 창조 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신 말씀들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법률이라든가 그 규범이라든가 준칙을 21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에 200년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값을 못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요건 정의에서 범위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 요구 정의할 때 2개가 나오는데 설계가면 4개로 넣어놓습니다. 그럼 2개 돈 받고 값은 4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가 만들어지면은 값은 4개를 요구했는데 3개밖에 안 됐다고 불만이고, 을은 3개 만들어주고 2개밖에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면서 이 김익환 박사가 쓴 건데요. 여러분들 책 중에 우리나라에 뭐 소프트웨어는 없다,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첫 번째, 국내 소프트웨어에서는 대충 개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무기는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진행하면서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라 먼저 대충 화면이 나오고 사용자 평가를 받아가면서 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일단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게 분할발주 하려면 실리콘 관리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분이 한 12개 정도 했는데 3개만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테스트 목록을 작성하면은 그걸로 개발 통과를 다 시켜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SRS를 만들어라. SRS는 기능 목록하고 비기능 목록을 분명하게 상세하게 기술을 해라. 계약의 상집 조건으로는 뭐냐? 개발 성립하려면 발주자나 수주자의 개발 종료에 대한 확실한 기준, 인수 테스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건정의하고 요건정의하고 기본 설계를 두루 나눠가지고 요건정의 가시화 방향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프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유거 방법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구하고 비기능 요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죠. 기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수순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비기능은 기능 요구 이외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을 조건인데 응답 속도라든가 고장, 장애에 대한 회복 기능 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능률을 뭐라고 하십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치입니다. 나한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치를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나한테 1보다 더 크면, 코스트에 비례해서 1보다 크면은 내가 살만한 거, 그렇지 않으면 고기는 안 사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V 모델입니다. 분할발주를 한다, 분할발주를 하는데 저는 분할발주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요건정의부터 해가지고 이쪽은 뭡니까? 요구사항을 계속 상세하다는 단계고요. 이쪽 부분은 요구사항대로 되는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끊을까에 따라서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설계를 하신 분이나 프로젝트 하실 분에 따라서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구 정의가 흐리멍덩하면은 계속 제작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요건정의입니다. 보십시오. 자, 기본 시나리오, 대체 시나리오 2개 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뭡니까? 등록을 한다는 기능, 그 다음에 대체 시나리오는 수정을 한다는 기능, 그 다음에 삭제한다는 기능.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 요구사항입니다. 기능 하나에 대해서. 이건 기능이 3개니까 유스케이스라 했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1번부터 14번 사항이 되면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발주자하고 개발자하고 만날 필요가 없죠. 이것만 되면 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EA를 하시면 뭐 BA, DA, AA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이게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부터 그립니다. 이렇게요. 이건 씁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췌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발췌를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앞에 그 기능 요구사항하고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랬습니다. 계량화한다고 산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SI 프로젝트를 하실 때 계약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뭡니까? 용역 조건, 일반 조건, 사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 내역서는 규정하는 계약 금액에 조정하고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약하실 때 이 내용이 없으면은 불가능하죠.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했던 것들을 데이터 기능하고 트랜잭션 기능하고 해서 기능을 다 정출하고 규모를 선출하고 요건 정의하고 설계 개발해서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자죠. 사용자가 없으면 개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량을 해주는 게 요건 정의까지 했을 때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돈을 앞에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계산했느냐?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 가이드겠죠? 가이드 사항에서 분석액이 전체 19%를 차지합니다. 이 19%하고 나머지 81%를 분리해서 해놓은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분석을 많이 했다면은 19%는 발주자가 했다면은 개발은 81%만 내면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기능에 의해서 뭐냐 알았어요. 요새 소프트웨어 화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스피드가 빠른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프트웨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회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시스템, 한정되는 시스템, 영향이 되게 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면은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회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전 세계가 이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걸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 IS 911이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비기능 요구사항은 카바를 어디서 많이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말 시스템 인프라에서 거의 카바를 많이 해줍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카바 인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기능 요구사항, 품질 성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레이드를 정해서 계속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그레이드가 5인 것하고 1번이 나온 것은 값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계량화되는 것들이 없죠. 기능 자체도 하는 게요. 다음에 기본 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정의 기본 설계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요건정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기능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기능을 값과 을이 합의하면 요건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는 뭐냐? 화면, UI, 그 다음에 시스템, 동작, 기능, 데이터 모델 3개가 들어가면은 기본 설계가 됩니다. 이게 기본 설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기본 설계, 상설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 설계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자, 방식 설계라고 했죠. 이렇게 이런 것들 합니다. 뭘 플랫폼 설계하고요. 기능 설계하고 이건 비기능 설계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하는데 제가 본 기본 설계 중에서 가장 잘 된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설계 해본 모양이에요. 보십시오. 자, 요건 정의하고 기본 설계 넘어가고 상설을 넘어가는데 트레이서빌리티가 다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방식 설계 설명이 있고 기능 요건에서 화면,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 설계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대적으로 된 것은 그 밑에 브레이크다운 돼서 수없이 있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이 기본 설계가 되면은 책이 한 권이 됩니다. 보통 이게요. 이 정도로 한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제가 전 세계 자료 중에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설계를 만들어주면은 갑이 못 알아먹어요. 내일을 위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갑은 자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을은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어떤 일은 빼먹고 내가 필요 없는 걸 갖다 줘요. 그래서 갭이 이만큼 납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럼 뭐냐? 소위 말하는 발주자,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지 못한 것이 비가시화된 거죠. 소프트웨어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설계 가시화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 화면, 업무 로직, 시스템 업무 흐름,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화면하고 시스템 동작하고 데이터 모델 3가지를 누가 만든 거예요?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업무 흐름입니다. 업무 목록이 있습니다. 업무 흐름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요건정에서 기본 설계, 내부 설계를 보시면은 앞장에서 보신 것은 누가 보십니까? 전문가가 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엔지니어도 이렇게 그려본 사람들 별로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니 갑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요건정에서 기본 설계를 갑과 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 목록, 업무 흐름도 설명서를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것이 가시화의 지금 기본입니다. 자, 먼저 시스템 동작에 대한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업무 흐름도를 그리면은 뭡니까? 이건 우리가 보면은 사용자 부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자가 됩니다. 유자와 유자 관계에서 어떻게 업무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PC를 컴퓨터를 가지고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 목록을 작성하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통 룰이 있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 업무 흐름도입니다. 업무 흐름도죠. 업무 흐름도를 상세하게 봅니다. 갑이 이쪽 사용자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든가, 그 다음에 을이 이걸 그리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당신은 여기서 이걸 하는 거, 당신은 이거 합니다 하고 연락을 다 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나리오를 하는데 아까는 이 줄줄이는 내용입니다. 자, 컴퓨터에다가 사용자 이렇게 말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 4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하고 컴퓨터하고 뭘 주고받는가를 다 그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계층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업무가 어떤 업무가 필요한가를 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중 하나의 사용자입니다. 그렇죠? 누가 사용할까?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개발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화면입니다. 화면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레이아웃이든지 화면 목록이든지 화면 흐름도 액션 명세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 목록에 대한 것, 화면 레이아웃에 대한 것, 화면의 흐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액션 명서 이렇게 다 그려줍니다. 입출력 항목, 화면에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입니다. 데이터 모델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ERD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집합은 이건 엔터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엔터티, 목록, 엔터티 정의서입니다. 그리고까지 4개를 그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엔터티 몇 개입니까? 몇 개인가요? 엔터티 이렇게 그립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집합, 엔터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많이들 해보셔서 이런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엔터티 목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루드를 우리는 CRUD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유저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작성, 참조, 수정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우리 공공에서 쓰는 계약서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계약서이 딱 한 장입니다. 이 계약서에다가 뭐가 붙어 있냐면은 붙임서리가 붙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출렉서라는 걸 지금 강조할 거예요. 산출렉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요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됐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뭡니까? 산출내역서는 이 계약 금액의 조정, 대가의 지급시 적용하는데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계약 금액 조정할 수가 없죠. 뭘 기준하나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른 일을 많이 해주고 돈 못 받는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없으니 줄 수가 없습니다. 갑이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계량을 해서 기본 설계까지 했을 때에 지금 뭡니까? 이쪽에 데이터기나 트랜지션 기능에서 다 업무들을 정했습니다. 이건 정보에 대한 것들이고 이것은 뭡니까? 트랜잭션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를 정하고 요건적인 기본 설계까지 했을 때 이건 30%를 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70%입니다. 합계 얼마가 됩니다. 사용자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계량화를 시키지 않으면 프로젝트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걸 실제적으로 일하려면은 중간에 기본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했는데 뒤에 코딩하고 개발할 사람이 이걸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쪽에서 뭐 분란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수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발주자도 내가 한 내용을 체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상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설까지 하십니다. PMO가. 이건 우리
그 니아에서 나온 행정안전에서 나오는 PMO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발주 전에 PMO가 들어가서 요구사항 문서가 요건 정의하고 기본 설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가 마지막에 PMO는 일을 해줍니다. 제가 해봤던 경험상으로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도 제가 못 받는다고 지금도 제가 못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